유비가 적벽에서 승리하고 형주 남부에 기반을 마련할 즈음에 마량, 방통, 위연, 황충 같은 여러 인재들이 유비에게로 모여듭니다. 마량은 유비가 형주 사군을 점령했을 때 초빙된 인물로 눈썹에 흰 털이 나서 백미로 알려졌습니다. 마량의 5형제 또한 각자 재주가 있었지만 마씨 5형제 중에 백미가 제일 낫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마량은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마량은 특히 제갈량과 친해서 제갈량을 존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방통은 일찍이 사마위가 제갈량과 함께 유비에게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흔히 방통의 외모가 추하다고 알려졌는데 정사 기록에는 방통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박하고 둔해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드물었다는 말이 있어서 처음부터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방통은 송권의 휘하에 있다 유비 밑으로 들어가 현령이 되었는데 일을 잘 못해서 면직됩니다. 하지만 노숙이 유비에게 편지를 써서 방통은 좁은 지역을 다스릴 재주가 아니고 높은 직책을 맡겨야 비로소 뛰어난 재능을 충분히 펼칠 것이라고 말했고 제갈량도 유비에게 같은 의견을 냅니다. 결국 유비는 방통을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마음에 들어 제갈량과 함께 군사 중랑장을 삼게 됩니다. 유비가 방통에게 내가 오해 갔을 때 주유가 송권에게 말해 자기를 잡아둘 계획이었는지를 묻자 방통은 실제로 그랬었다고 대답합니다. 유비는 제갈량도 그때 가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천하에 지모 있는 선비들은 그 소견이 대체로 같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큰 활약을 하게 되는 위연은 병졸로 시작해 전공을 세우면서 장군까지 된 자수성가형 장수입니다. 하지만 초기 활약에 대한 기록이 적어서 정확히 어떤 계기로 유비의 눈에 띄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흔히 위연하면 모반을 일으킬 방골의 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위연이 방골의 상이었다는 기록은 정사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황충은 유비가 장사군으로 세력을 넓힐 때 유비를 따른 장수입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황충이 활솜씨가 뛰어나서 관우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펼친 걸로 묘사됐는데 정사에는 황충이 활을 잘 다뤘다는 언급이 없고 관우와 대결을 펼쳤다는 것도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늘 선봉에 서서 적진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봐서는 뛰어난 장수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충이 사실은 연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이 지극한 노장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강군의 호족이었던 뇌서가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유비에게 투항하면서 유비의 세력은 나날이 커집니다. 기록을 보면 이 시점까지 유비가 승리했다는 기록보다는 패하고 도망갔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절대적 지지뿐만 아니라 조조를 포함한 여러 인물들로부터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았던 걸 보면 유비에게는 기록에서는 찾을 수 없는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권 또한 유비를 높게 평가한 인물 중 한 명이어서 자신의 여동생 손상향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친목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상향은 당시 49살이었던 유비보다 적어도 25이나 어린 나이였고 성격이 사나웠습니다. 손상향은 항상 무장한 시녀 100여 명을 사병처럼 거느려서 유비가 손상향을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사서에는 손상향이 교만하고 포악해서 무장한 시녀들을 거느리면서 거침없이 법을 어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손상향이 통제불능이 되자 유비는 자신이 가장 믿는 장수 중 한 명이었던 조은에게 손상향을 맡깁니다. 송권은 여동생을 데려오기 위해 유비 진영으로 배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때 손상향은 몰래 유비의 아들 유선을 납치해서 오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은이 장비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가로막아 유선을 구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적벽에서 패한 조조가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형주에서 송권과 유비에게 패해 주춤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세력을 가진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조의 행적을 다룬 무제기에서는 조조가 형주에서 역병으로 인해 스스로 배에 불을 지르고 후퇴했다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조조가 형주에서 입은 피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적벽에서 큰 전투가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어서 적벽에서 조조가 크게 패했다는 사실을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10년 조조는 실력만 있으면 인격과 품행에 문제가 있어도 누구든지 등용하겠다는 내용의 구현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가 평정되지 않아 인재가 시급한 때인데 만약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청렴한 선비인지 확인한 다음에야 인재를 등용한다면 제황공이 어찌 폐업을 이룰 수 있었겠소. 그대들이 나를 돕고자 한다면 비천한 자라도 오직 재주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기용할 수 있도록 하라. 211년 3월 조조는 한중의 장로를 공격하기 위해 종유와 하우연을 파견합니다. 하지만 조조의 실제 목표가 자신들이라고 판단한 한수와 마초는
조조에게 반기를 들고 관중의 여러 군벌들과 함께 10만의 대군을 일으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중앙정부에 진출해서 업에 머물고 있었던 마초의 아버지 마등과 그의 일족은 모조리 조조에게 처형당합니다. 게다가 마초는 같이 군을 일으킨 한수에게 아버지 마등을 버리고 한수를 새로운 아버지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마초는 페류나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조조는 이들과 맞서기 위해 조인을 출동시키고 7월에는 근거지였던 어편을 떠나 친히 군을 이끌고 마초와 대치합니다. 조조는 204년부터 허도를 떠나 원소의 본거지였던 어편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았는데 허도는 황제가 거하는 상징성만 갖게 되고 어편이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조는 출진하면서 어편을 아들 조비에게 맡깁니다. 조조에게는 30명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중 정실이었던 무선황후의 아들이 조비, 조창, 조식이었습니다. 조비는 원래 삼남이었지만 조왕과 조삭이 이른 나이에 죽자 장남이 됩니다. 조비는 총명하고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지만 인격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평을 듣습니다. 조창은 수염이 노래서 황수아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보다는 무예의 소질이 있어 장수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조식은 시를 잘 써서 아버지 조조와 형 조비와 함께 삼조로 알려졌는데 후대의 평가로는 조식의 재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조조는 조비보다도 오히려 조식을 더 총애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조비가 조식을 견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가 가장 아꼈던 아들은 이들의 이복 동생 조충이었습니다. 조충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인품마저 좋아서 조조가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송건이 조조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보냈었는데 무게를 어떻게 잴지 난감해하자 코끼리를 나룻배에 태워 배가 물에 잠긴 부분을 선에 그어두고 그 무게만큼의 돌을 나룻배에 올려서 무게를 재는 방법을 말해 듣는 이들의 감탄을 삽니다. 하지만 조충은 13살의 병에 걸려 요절합니다. 사실 조조에게는 조충을 살릴 수 있는 화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화타는 그 시대에 벌써 마취를 이용한 외과 수술을 실행해 많은 사람을 살린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두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부름에 응하지 않자 감옥에 가두고 화타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조조는 조충이 병으로 죽자 화타를 죽인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조비는 유독 한 인물을 신임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가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는 명문 가문 출신으로 꾀가 많고 임기응변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조가 그의 명성을 듣고 등용하려고 했지만 사마이는 관절통을 핑계 삼아 거절합니다. 하지만 조조가 승상이 된 후에 다시 사마이를 등용하려고 했는데 만약 거절한다면 죽인다고 하자 마지못해 관직에 오릅니다. 조조는 3마리의 말이 한 구유에서 먹이를 먹는 꿈을 꾼 적이 있었는데 이 3마리의 말이 사마의 일가고 구유는 조씨 일족이라고 해석해 매우 불길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조조는 사마이를 경계했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조는 마초와 실전으로 단련돼 천하에서 가장 강하다는 평을 듣고 있었던 10만의 관서군과 맞서기 위해 약 5만의 군을 이끌고 동관에 도착합니다. 조조는 서왕을 보내 마초 한수군을 기습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적수였던 마초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무예 외에도 상황 판단력이 훌륭했었던 마초는 한수에게 조조가 강을 건너는 걸 막으면 20일 내로 조조가 식량 부족으로 철수할 거라고 조언하는데 한수는 무시합니다. 이후에 조조가 마초가 한 말을 전해 듣게 되는데 마초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도 묻힐 땅이 없겠다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조조는 황하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마초가 소식을 듣고 조조를 공격합니다. 마침 조조는 병력 대부분을 먼저 도화시키고 자신은 100명의 호위 부대와 함께 아직 강을 건너기 전이었기 때문에 10,000명의 마초군을 상대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초의 부대가 비처럼 화살을 쏘면서 공격하는 것을 확인한 조조는 두려워서 자리에 얼어붙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허저가 있었습니다. 허저는 괴력을 지닌 장사여서 조조는 그를 번쾌에 비유하면서 항상 자신을 호위하게 합니다. 하지만 군을 지휘하는 유형의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조조를 부축해서 가까스로 배에 태운 허저는 한 손으로는 말 안장을 들어서 조조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고 한 손으로는 배에 타려는 병사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야 하는 사공이 적의 화살에 맞아 죽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말 안장을 들지 않는 다른 손으로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게 됩니다. 허저의 대활약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조조는 웃으면서 오늘 하마터면 좀도둑에게 곤란을 당할 뻔했구나라고 말합니다. 도하에 성공한 조조군은 점점 전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위기감을 느낀 관서의 군벌들은 조조와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조조의 책사 가오는 조조에게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군벌들을 분열시키고 마초와 한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자는 계책을 냅니다. 조조는 거짓으로 화친에 응하는 척하면서 마초와 한수와 회담을 하는데 마초는 그 자리에서 조조를 잡아 죽일 계획이었지만 조조를 호위하고 있었던 허저를 보고 그 생각을 버렸다고 합니다. 조조는 마초는 무시한 채 한수와 옛일을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때문에 마초는 한수가 조조와 손을 잡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조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이간계를 써서 마초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조는 날을 정해 분열된 관서군을 공격해 대승을 거두고 한수와 마초는 양주로 도망칩니다. 이로써 조조는 관중을 차지하게 되지만 관중을 완전히 안정시키기도 전에 기주에서 반란이 일어나 군을 돌려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마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가 관중을 무방비 상태로 둔 건 아니어서 하우연을 장안에 남겨두고 서황과 장합이 보좌하게 합니다. 211년 익주에서는 유장이 조조의 군대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낍니다. 유장의 가신이었던 장송은 유장을 설득해 유장과 종친이었던 유비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실 장송은 유장의 무능력에 실망해서 익주를 다스려줄 다른 군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송은 조조가 형주를 침공하기 직전에 조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전쟁 계획에 여념이 없었던 조조가 장송을 무시하자 유비를 군주로 맞이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유장은 장송의 말을 듣고 장송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던 법정을 사신으로 보내 유비를 맞이하라고 보냅니다. 법정은 유비를 만나 유장의 유약함을 틈타면 장송이 내부에서 호응할 거라면서 익주를 차지하라고 설득합니다. 방통도 곁에서 익주가 부유하고 백성이 강성하니 차지하라고 권하자 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있어 물과 불 같은 관계에 있는 자가 조조요. 조조가 급하면 나는 너그럽고 조조가 사나우면 인자하고 조조가 속이면 나는 충직했으니 매번 조조와 반대로 하여 이를 이룰 수 있었소. 지금 사소한 이유로 천하의 신의를 잃는 것은 내가 취할 바가 아니오. 유비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비가 고집을 부리자 방통은 나중에 순리를 지키고 의리로 보답하면 되는 일이지 지금 익주를 취하지 않으면 남만 이롭게 된다면서 유비를 설득합니다. 결국 유비는 방통의 뜻을 따라 익주로 향합니다.